지난번 이제 올라갔던 우리 그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해서 예. 개인연금, 개인연금, 그다음에 뭐 퇴직연금, 예. 뭐 연금저축펀드,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많은 부분이 뭐냐면 장기 투자를 펀드로 했는데도 내가 손해를 마이너스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도 그 연금저축펀드 같은 걸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좋은 펀드를 골라가지고 한 10년씩 넣어놓으셨어요. 연금 자체가 기간이 기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녀석을 선택하거나 이제 마켓 타이밍, 자산 배분인데 지금 좋은 펀드라고 선택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렇죠. 네. 뭐 굉장히 유명한 뭐 가치 투자 전도사들 아니면 뭐 실제로 성과를 많이 내신 분들, 자기가 뭐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회사를 차리신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 펀드들이 유명해요.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부사장, 사장 혹은 회장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그 펀드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가치 투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 펀드 3개를 분석을 해봤어요. 200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이제 분석 한 10년 넘는 기간이잖아요. 네.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펀드명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충격적인 게 뭐냐면, 11년간은,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마이너스 14%, 하나는 6% 수익이 났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19년 1년 동안의 얘기고,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11년간의 연한산 수익률이, 3개의 가치 펀드가 0%, 마이너스 1%, 0%가 나왔고요. 코스피가 3% 나왔습니다. 네. 그 책에 나오는 마영골은 한 4%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게 변동성이잖아요. 코스피 변동성이 17%였어요. 그 11년 기간 동안. 근데 말씀드린 3개의 가치 투자 펀드는 변동성이 20%대였어요. 변동성은 더 크고 수익은 더 낮았어요. 되게 놀라운 거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왜 마이너스가 나? 왜 변동성은 더 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펀드 매니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예. 펀드 매니저가 바뀌어요. 중간에. 예. 펀드 매니저가 계속 바뀝니다. 펀드 매니저가 바뀌면 결국 그 회사의 대표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회사에 펀드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펀드 매니저가 결국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럼 펀드 매니저가 바뀌면 운영 철학이 바뀌고 종목 선정이 달라져요. 거기서 이제 하나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운용사의 철학이 바뀌거나 뭐 전략이 바뀌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운용사 리스크가 있고 가장 명확하고 통계적으로도 나오는 게 뭐냐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펀드 운용 보수가 1에서 2%예요. 10년 전에는 2에서 3%였어요. 굉장히 비쌌죠. 매년. 그러니까 이 펀드들이 코덱스 200만, 그러니까 코스피 200만 똑같이 따라가더라도 똑같이 따라가면 초과 수익이 0인데 근데 거기서 수수료가 차감되잖아요. 매년 1, 2%가. 그만큼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 액티브 펀드들의 성과를 보면 액티브 펀드들 중에 지수를 이기는 펀드는 몇 개 없다. 예. 굉장히 드물고요. 그걸 내가 지금 찾아낼 수 있느냐. 그건 더 어려운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수에 그냥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물론 이 얘기를 이제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안 좋아하겠죠. 우리 잘한다. 우리 잘한다인데,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은 펀드를 찾아봐야 되는데,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 꾸준히 좋은 실적이 잘 안 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장기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 펀드가 잘 올라간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올라갈 때 돈 더 넣어요. 더 태웠다고 하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 펀드 성과가 마이너스 나잖아요. 이거 좀 못 믿겠네 이러면서 좀 빼요. 하락한 다음에 빼고 다 올라간 다음에 넣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젤란 펀드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펀드가 있었는데 10몇 년 동안 운용을 한 펀드인데 연수익률이 29.9% 뭐 이렇게 났어요. 근데 그 펀드에 투자했던 개인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 예, 그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예, 처음에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리스크들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유명한 펀드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유명한 걸 가입하거든요. 유명하다는 건 이제 투자 금액이 이미 많이 모였어요. 근데 가치 투자 펀드는 가치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큰 회사 주식들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돈만큼 투자를 해서 돌려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수익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70%를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럼 사기 싫어도 사야 되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저 혼자만의 분석이 아니고 뭐 번스타인의 책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인덱스 펀드나 혹은 인덱스 ETF를 하시라고 이제 펀드 들기보다 예. 그냥 직접 ETF를 사라, 인덱스. 펀드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뭐 DC형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은 ETF를 못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 펀드를 하시는데 거기서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가 있어요. 예. 이제 ETF 아니고 그냥 펀드인데, 그 다음에 뭐 미국 S&P 500 인덱스 펀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펀드. 얘네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 펀드로 해도 인덱스로 하시면 충분히 이제 좀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얘기했던 것이 그 개인연금, 네, ISA,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그다음에 IRP, 예, 퇴직연금이죠. 네. 네. 요 얘기는 삼총사는 정말 세제 혜택도 있고 꼭 네. 해야 된다. 네. 이거는 동의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는데 마이너스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냥 오케이, 이 세 가지 펀드를 가입한 거는 좋으나 그 안에서 그 운용하는 네. 그 펀드 자체를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세 개만 계좌 만들고 그냥 펀드 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각각의 그 계좌들이 계좌 안에서 제대로 된 펀드를 선택해야 된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그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제대로 된 펀드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의 펀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아는 펀드, 누구나 어떻게 운용하는지 아는 펀드, 그리고 비용이 싼 펀드, 그리고 내가 일일이 찾아 들어가 보지 않아도 대충 느낌을 알 수 있는 펀드인데, 그게 뭐냐면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 예. 그거는 누가 운용을 하죠? 인덱스 펀드도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데, 인덱스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은 이 펀드가 코스피 200을 계속 따라가게만 만들어요. 그게 최고의 목적이고, 거기서 더 나와도 문제고, 덜 나오면 당연히 문제고. 그래서 할 일이 많진 않아요. 그 종목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종목 찾고 분석하고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거죠. 지수만 딱 따라가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보수가 굉장히 쌉니다. 아까 이제 일반 액티브 펀드가 1에서 2%라고 했잖아요. 인덱스 펀드들이 0.5% 수준이고요. ETF는 그거보다 더 쌉니다. 0.23%. 네, 비슷한 걸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6개로 나누는 방법 있잖아요. 주식 2개, 채권 2개, 대체 투자 뭐 2개 정도. 요거에 관련된 펀드를 그냥 찾으면 돼요. 예. 펀드는 굉장히 많고요. 어느 금융회사랑 거래를 하고 계시던 은행도 다 있어요. 자기가 그 가입하고 있는 뭐 은행이든 뭐 보험사든 증권사든. 예. 퇴직연금 중에 IRP는 개인 퇴직연금이고, DC형은 회사에서 내 퇴직금을 넣어놓은 계좌예요. 근데 DC형은 내가 펀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회사를 삼성전자를 다니는데, 나 삼성전자에서 내 퇴직금을 나한테 입금해 주는 게 아니고 그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한테 돈을 넣어줘요. 네. 1년치 급여의 한 1개월 분을 넣어줘요. 매년 퇴직금으로. 그러면 내 돈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아니면 삼성보험, 삼성생명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삼성증권에 있으면 자기 회사가, 삼성증권은 ETF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ETF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 회사는 뭐 삼성 계열사인데 삼성생명보험이랑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퇴직연금이 삼성생명보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생명보험에서 파는 펀드들 중에 골라야 돼요. 그러면 ETF가 없네? 당황스럽잖아요. 그 ETF라는 거는 어떤 ETF를 얘기하는 거죠? ETF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덱스 200 아니면 뭐 타이거 200 예, 이거는 요거에 대한 ETF. 그렇죠. 예,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 이제 가장 많이 거래가 많은 게 타이거랑 이제 코덱스인데,
제품, 그 상품명도 뒤에 다 200이 붙어 있어요.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그거를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펀드 버전으로 하면, 되게 많아요. 훨씬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자산운용이라고 하면, 삼성, 뭐,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 이렇게 돼 있어요. 코스피 200이라는 게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왜냐면 상품의 특징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펀드밖에 안 된다. 그럼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삼성 S&P 500 인덱스 펀드인가? 뭐 제가 정확한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저 인덱스라는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인덱스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인덱스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가 인덱스보다 더 운용을 잘하면 그 액티브를 사면 되는데 이제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편하게 통계적으로 편하게 인덱스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의 그 연금 저축 우리 펀드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신 국내와 그 미국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와 펀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가입을 시키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법의 연금 굴리기에는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 ISA, 연금저축, IRP에 이제 적합한 인덱스 ETF들을 추천을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나는 ETF가 안 되는 보험사 혹은 은행에 그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 DC형 있으면 거기에서 파는 펀드들 목록을 달라고 하시면 주거든요.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도 되고, 그래서 인덱스라고 적혀 있는 애들로 골라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걸 이제 제가 작년에 좀 리서치를 하다가 책으로 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일상생활이 바빠가지고 지금 이제 못 내고 있어요. 아마 이제 시간이 나면 낼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무도 그 대안을 제시를 못 해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다들 거기까지 펀드 좋아 들어 여기지 실제로 액티브와 그 패시브의 차이도 잘 모르고 맞습니다. 그 뭐 패시브면 도대체 뭘 추종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뭐 얘랑 얘는 뭐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 낮아.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왜 그런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량적인 분석 말고 정성적인 분석.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가 안 좋으면 환율이 튀더라. 이거는 알고 있어요. 느낌적으로. 근데 실제로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러냐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투자하기 어려운 거고,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잘 설명해 준 게 이제 홍준 박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환율의 미래나 돈 좀 굴려봅시다 해서 그걸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들을 보면서 이런 논리라면 환율 아주 괜찮네. 달러 투자는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해서 제 책에서도 그 책을 인용해서 정성적으로도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정량적으로도 실제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오네. 그럼 얘는 같이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가장 먼저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가장 높거든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그렇죠. 가장 먼저는 주식이고, 한쪽 나라만 하면 위험하니까 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만 갖고 있으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마이너스 20% 깨진 거는 사실은 전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 50% 깨져야. 금방 또 회복할 거니까. 2008년처럼 빠졌네. 이제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리고 뭐 매일같이 9시 뉴스에 나오는 뭐 이런 사건인데, 그거를 이제 해치하기 위해서 채권을 가져가는 거고,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주식의 리스크를 이제 좀 해칭하기 위해서 달러를 가져가는 거고, 얘네 다 빠지면 어떡할 거냐. 근데 현금. 그 다음에 금도 그런 성향을 좀 보이던데, 오케이.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금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6개를 뽑아서 이제 마법의 돈 굴리기나 연금 굴리기에 이 6개, 뭐 좋은데 그럼 한국 주식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나오잖아요. 상품까지 골라놨어요. 한국 주식을 이제 추종하는 ETF들만 해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거 한 2개만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2개. 코덱스 200, 타이거 200. 타이거 200. 네.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 하는 거고, 이제 삼성 자산운용이 업계 1위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거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하는 거고, 거래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가 제일 싼 편이에요. 0.5% 정도. 예, 그거보다 더 쌀 겁니다. 아마. 예, 얘네들은.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제가 왜 그 책에 보면 꼭 두 개씩 이렇게 해놨어요.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특정 회사랑 이게 뭐가 없으니까 둘 중에는 거의 비슷하다. 취향대로 알아서 그냥 가시라. 골라서. 예, 뭐 어떤 거 하셔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이 됐든 뭐 개인연금이 됐든 그 연금저축펀드가 네, 됐든 네. 했단 말이에요. 네. 자, 내가 그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으로 먼저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여 퇴직연금에 매년 한 200만 원씩 나가요. 네. 300만 원씩 쌓여요. 네. 그럼 이제 이걸 내 투자처를 찾잖아요. 네. 그 얘기하신 뭐 타이거가 됐든 네, 뭐가 네, 됐든 네. 인덱스를 추종할 수도 네. 있고 혹은 미국도 있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이거를 하나에만 투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거를 요거 절반은 여기 투자하고 절반은 미국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미국 직접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펀드 추종하는 거. 아,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다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6개로 나눠가지고, 그 나누는 비율은 이제 제가 책에 써놨는데, 그 얘기 좀 있다고. 만약에, 내가 한국 주식 10%, 미국 주식 10%예요. 이 6개 중에. 그러면 200만 원 중에 20만 원은 한국 ETF 사시고요. 20만 원은 저기 미국 ETF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으로 나눠서 다 사는 거죠. 그 ETF를 산다는 거는 네. 국내에서 산다는 얘기인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환율 리스크도 상관없이 네, 그냥 상관없습니다. 국내에서 네, 할 수 네.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그런 거로는 대표적인 상품이 어떤 게 있나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이름이 어떤 게 있냐면 되게 많은데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덱스, S&P 500, 뭐 타이거 S&P 500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예, 그런 ETF를 예, 사면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찾아서 예. 펀드. 예, 예. ETF도 있고 펀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본인이 ETF를 하든 펀드를 하든 선택해서 그렇죠. 비율도 알아서 나눌 수도 있고. 비율 같은 경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최적의 투자 비율이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찾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못 찾아요. 근데 적당히 괜찮은 투자 비율은 다들 알고 있어요. 뭔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냥 균등하게 나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반반 투자가 제일 좋습니다. 예. 치킨도 반반, 이 가장 이제 확률적으로 좋잖아요. 짬짜. 예, 짬짜면 이런 게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인 그 아까 탈무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그냥 3분의 1씩 나누나 그래요. 아무도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이제 투자 비중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서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많은 헤지 펀드들과 많은 이제 전문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뭐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뭐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귀찮거든요. 저도 잘 안 해요.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그게 직업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수익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산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뭐 원래 10%인데 아니 8% 이번엔 12% 이렇게 조절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최적의 자산 배분 비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좀 더 제대로 된 다각화를 해놓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더 낫다. 예,